가뜩이나 손대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어서 짜증나는 상황에 지진까지 몰려온 일본. 정말 재수없기 그지없는 국가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재수없는 국가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야, 페페TV야, 아무리 일본이 재수가 없는 국가라 하여도 가뜩이나 여러가지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소금까지 뿌려대면 어떡하니?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이거 뭔가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일본의 잘못된 상황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소금을 뿌려 소독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뒀다가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리더 국가 대한민국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천일 공노할 행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행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최근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고 도시 곳곳에 지진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벽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었던 사찰에는 이번 지진 때도 가로 4m 지붕이 내려앉았고 집집마다 지진 때 파손된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진 돕기 성금이 없다 보니 영피해 복구에 속도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비새는 걸 가릴 수 있는 방수 시트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신칸센 일부 구간은 보수에 최소 열흘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운행이 중단됐으며 다음 달 25일 성화가 출발하는 후쿠시마 제2빌리지 건물도 균열 피해를 입어 도쿄올림픽에 또 다른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현지 공장 일부의 가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도요타는 일본 내 15개 공장 28개 라인 중 9개 공장 14개 라인의 가동을 최장 4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동 중단 대상 라인은 신형 스포츠 유틸리티 해리어, 고급 브랜드 렉서스 등의 생산 라인입니다. 도요타 측에서는 2019년 자국 내 생산 실적으로 추산하면 14개 라인이 멈출 경우 하루 5,000대에서 6,000대 정도가 감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도요타 측은 이들 공장이 지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 기업의 피해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지진의 피해가 큰 상황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뒤늦게 원전 오염수 보관 탱크 가운데 약 20개가 지진으로 인해 원래 위치에서 어긋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탱크는 많게는 5cm 정도 움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누수나 탱크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런 사실을 지진 발생 다음 날인 14일 오후 처음 확인했지만 물이 새거나 설비가 손상된 것은 아니라면서 공표하지 않았다가 18일이 돼서야 정보가 정리됐다면서 발표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조건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일본. 도쿄전력에서는 물이 새거나 설비가 손상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물이 넘치지 않았다고는 안 했습니다. 탱크가 5cm나 움직일 정도였다니 당연히 그 안에 있던 물이 넘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현재 일본 원전에는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 물이 넘쳐 흐른 상태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5,6호기에서 물이 넘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도통신에서는 지진의 움직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5,6호기에 각 원자로 건물 상부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수조 등에서 물이 넘쳤다고 밝혔고 도쿄전력 측에서는 물이 건물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된 곳은 수조에서 사용 후 연료를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원자로 건물 5층인데요. 5,6호기의 4군데에서 넘친 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 각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연료를 보관하는 공용 수조 건물에서도 물이 넘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도 소량의 물이 넘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민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일본인들.
과연 일본인들은 힘을 합쳐 단결해서 이번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을 모함해서 위기 극복을 꾀하고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터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자 일본 인터넷상에는 조선인 혹은 흑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같은 허위글이 등장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발생한 강진을 둘러싸고 차별적인 발언, 루머, 불확실한 정보가 트위터, 유튜브 등에 난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나 13일 강진이 발생한 뒤 18분 만에 한 일본 네티즌은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한국인이 일본 우물에 독을 타고 있는 걸 봤다고? 아니, 저런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일본에서 아직도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 일본 네티즌의 이런 발언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퍼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흉내낸 것입니다. 간토 대지진 때 거짓 소문을 믿어버린 일본인들은 6,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을 희생시켰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재해 때마다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지난 1923년에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악행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이어가며 사탄도 울고 갈 말들을 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이것들을 화끈냥 막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한 주먹에 홍구멍을 내주고 싶지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화를 만든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에게 알맞게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한 올바른 방법의 화를 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검증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이 후안 카를로스 렌티오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안전 사무차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 안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기구 대표부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오염수 처분 관련 모든 결정과 조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원전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폐로가 확정된 일반 원전 10곳에서 총 16만 톤 이상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교도통신 에 따르면 시즈오카현에 지어진 하마오카 원전 1, 2호기가 일본에서 가동된 상업 원전 가운데 최초로 2023년께부터 해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원전을 포함해 2050년대까지 일반 원전 10곳에서 원자로 18기의 폐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제외한 일반 원전 18기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16만 3,840톤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m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방사능 오염물질도 3,220톤이나 나올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현재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또한 최대 780톤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 총리의 위기관리 의식 결여 또한 일본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지진이 난 지 20분 후에 출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마련해주는 고위 공무원 숙소를 공저,
직무 공간을 관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지난 9월 취임 후에도 도쿄 나가타초에 있는 관저에서 500m가량 떨어진 아카사카 의원 숙소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진을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공관 입주 기피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요.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관료들은 위기 관리 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저에 인접한 공간에 거주했다면 바로 위기관리를 지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수도권에 땅이 꺼지는 직하형 지진이라도 발생했으면 어쩔 뻔했냐. 연간 17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공간에서 제대로 밤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는 왜 공간을 기피하는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일제시대 공간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을 스가 총리가 찜찜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932년 해군 장교를 주축으로 일어났던 쿠데타인 5.15 사건, 육군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중앙부, 해발고도 635m의 메세타 고원에 위치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1897년 마드리드에 있었던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생들은 스카이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들은 일요일 아침마다 경기를 펼쳤는데 처음에는 마치 한국의 조기 축구단 같았죠. 그리고 1902년 3월 6일 후안 파드로스를 구단의 대장으로 마드리드 축구단이 공식적으로 창립됐고, 창단된 지 3년 만인 1905년 마드리드 축구단은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코파 델 레이 결승전에서 승리를 쟁취해 첫 우승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눈부신 활약에 결국 마드리드 축구단은 1909년 1월 4일 스페인 왕립축구협회의 원년 합류 구단으로 등록됐고, 알폰소 13세가 왕립의 명칭을 구단에 하사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레알이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왕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프란치스코 부요, 첸도, 우고 산체스 등 당시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며 수차례 유러피안컵을 차지했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 티켓, 선수들의 번호와 이름이 새겨진 축구 유니폼, 축구공 등 여러 굿즈 판매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던 레알 마드리드지만 2000년 당시 2,7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50억 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지단, 호나우두, 피구, 카를로스, 라울, 데이비드 베컴, 카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했고, 그 결과 라리가 34회 최다 우승, 코파델레이 19회, 수페르코바 데 에스파냐 11회, UEFA 챔피언스 리그 최다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4회 최다 우승 등 세계 최고의 구단임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레알 마드리드 구단이 벌어들인 수익은 7억 5,7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인데요. 이렇게 세계 최강의 선수들을 영입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신문 QSMS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다.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구단 회장에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페레즈 회장은 오랫동안 손흥민을 지켜봤다. 손흥민은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받기도 했다. 보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구단의 회장은 폴로렌티노 페레즈로 스페인 1위 건설사 ACS의 CEO이기도 합니다. 축구인 선수 출신 구단 회장이 아닌 철저하게 사업가인 것이죠. 그의 사업성은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서도 빛을 발휘했는데요. 그의 사업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현재 가장 비싼 선수가 실제로는 가장 싼 선수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최고의 가격으로 영입해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각종 사업을 벌여 이윤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즉, 축구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실력만 세계 최고여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인기만 많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계 축구 팬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지닌 동시에 실력도 세계 최고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레알 마드리드의 구단 운영 방식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상 수익성이 상상을 초월하며 글로벌 사업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클럽의 운영 사례를 교재에 포함시켜 하버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규모를 키워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이론인데, 아마존, 쿠팡, 우버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만 영입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손흥민 영입 추진 보도에
너무나도 배가 아픈 일본 언론들은 레알 마드리드 손흥민 영입설은 헛소문일 뿐이다, 한국인들의 희망사항이다 라는 식으로 한국인 팬들을 자극하는 보도를 냈는데, 이러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몰은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7,100만 파운드에 영입하기 위해 입찰 경쟁에 돌입했다 라는 제목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가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수 손흥민에게 7,100만 파운드, 하나로 1,023억 원을 제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했고, CNN은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놀라운 골들로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은 현재 리버풀을 제치고 2020-2021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듀오다 라고 극찬하며 첼시,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세계 최고의 구단들이 이 둘을 영입할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을 빼앗길까 겁이 난 토트넘 호스퍼는 부랴부랴 손흥민에게 파격적인 재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이 2억 9천만 원의 주급과 함께 성과급을 포함한 재계약 조건을 제시받았다. 5년 동안 750억 원의 연봉 조건은 2023년 6월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의 현재 연봉의 2배에 달한다. 성과급을 합치면 총 865억 원에 이른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며 손흥민은 단숨에 해리케인을 제치고 팀 내 최고 연봉 선수로 올라선다 보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023억 원으로 토트넘 호스퍼보다 손흥민에 무려 158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에 남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현재 토트넘 호스퍼에서 손흥민이 해리케인과 이미 세계 최강 조합을 구축하며 완벽하게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측면도 그렇게 매력적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 축구의 한 에이전트는 프리미어리그는 매달 주급을 모아 한 번의 월급 형태로 선수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세금은 약 40%를 뗀다. 손흥민 선수는 매달 세금을 떼고 순수하게 월급 6억 원을 받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세후 연봉은 현재 토트넘에서 72억 원이고 2023년부터는 140억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 정부는 프리메라 리그에서 뛰는 자국 선수의 5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외국인 선수는 수입의 46%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보다 158억 원을 더 지급해도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죠. 이렇게 높은 세율 때문에 스페인에서 탈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리오넬 메시는 59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때 광고 수익 185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스페인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의 잔류를 택하든 레알 마드리드 행을 택하든 2023년부터 세후 연봉 140억 원 이상을 받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자신의 우상이라 직접 밝혔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까지 뛰어넘으며 월드클래스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부 삼천지교, 손흥민의 뒤에서 그를 총감독한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은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스포츠 네트워크 SB네이션의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 아버지를 코치로 영입해야 한다 라는 칼럼까지 게재됐습니다. 칼럼 게시자는 손흥정은 손흥민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축구를 가르쳤다.